네,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그 두 번째 그 건강 강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최신 항암제인데 이 파일을 원래 1월 달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신이 아니고 최근 항암. 최근 항암제의 뭐 그 동향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큰 아마 변화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위에 요게 2010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우리나라 이제 만성질환. 만성질환 그러면 대부분 이제 고혈압, 당뇨, 그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뭐 정신병 요거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살아갈 때 그 스트레스 질환을 나타내는 거고요. 대부분 유행률이 올라가거든요. 진료비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최근 걸로 봐서는 남자든 여자든 전체 이게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 얘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은 왜 여기 찍어놨냐 그러면 이런 당뇨나 고혈압, 스트레스 이런 모든 만성 질환의 최고의 왕이 이분이 시타르타 무케이지르지라는 이분은 암이라고. 그래서 이 책 이런 책도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그래서 항암 치료제를 세대별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지금까지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거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항암제 세대는 5세대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항암제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 건지, 그리고 그 항암제에 내가 치료를 받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항암제는 어느 정도의 내한테 이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예전에 좀 오래된 말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세대가 이제 잘 알다시피 세포 독성 항암제고요. 세포 독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랄까 이 항암제 자체가 약물이 독성이 심해서 물론 이제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 주로 이제 주사제든 먹는 약으로도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와서 투약을 하게 되는데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투약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상세포도 많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우리 몸이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1세대로 분류가 되어 있고 2세대 항암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적치료제. 그래서 표적치료제는 이제 이게 아주 이 단어는 굉장히 아이디어하거든요. 왜냐? 암세포만 골라서 표적적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만 없애자는 게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 표적이라는 게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 표면에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암세포는 대신에 100배, 200배, 400배 더 많이 요 표적이 암세포에 나타난다는 그 차이죠. 근데 이 세포 표적 항암제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는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2세대하고 1세대하고 섞어서 투약하는 그런 이제 항암 치료제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3세대는 최근에 이제 요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치료를 한다는. 그래서 요 3세대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는 4세대, 5세대까지 최근 4세대, 5세대까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화학요법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거든요. 이게 이제 한 70년, 80년 이상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5FU 그리고 보시다 보면 여기 타목시펜 특히 유방암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에도 요 타목시펜의 2세대, 3세대가 지금 랄록시펜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스플라틴.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백금계 계열이라 가지고 이제 조금 뭐 좀 많이 이제 좀 개선시킨 그런 항암제지만 요것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탁솔은 이거 전설적인 뭐 주목나무에서 추출해서 만든다는 그 탁솔이고요. 요즘은 요 약물이 파크리탁셀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중에 요 이제 탁솔 같은 경우는 방주사, 세포가 분열할 때 방주사를 끌어당겨 가지고 하는 뭐 이런 기전이라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그 개구충제가 요 기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세포독성 항암제, 요 항암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DNA, RNA, 단백질, 이 과정을 간섭하는 거죠.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세대는 뭐냐 그러면 표적치료제. 표적치료제는 이제 뭐 이거 다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세포막에 이런 수용체, 여러 가지 수용체가 이름들이 되게 많지만, 이런 수용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요런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은 항원 항체 반응이거든요.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피에 있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항원 항체. 그래서 면역을 빨리 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뭐 물질을 만들어서 치료제를 만든다는 그 개념. 그러니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기억해 놓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쉽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표가 이제 조금 이전에 만들어진 표이긴 하지만 대부분 각 암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가 이렇게 이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소세포성 암에는 아바스틴, 위암에는 또 다른 항암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탁솔하고 젤로다는 이거 표적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아바스틴 이거는 이제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이긴 한데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죠. 아바스틴이 세 군데도 사용되고 있고,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간암에 사용되고 있고, 요 글리백, 전설의 글리백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수테인이나 스프라이셀은 그 1세대 표적 치료제가 안 들을 때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고, 이런 식으로 각 암마다 적응증이 조금씩 다르게 되겠습니다. 여기 허셉틴이라는 거는 유방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회사이죠. 요런 수용체가 있는데, 이제 그 허셉틴은 유방암 세포의 HER2 리셉터를 그 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2죠. 1은 요 약물인데, 요 약물은 얼비투스. 요겁니다. 이거를,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상세한 내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2세대라는 것만 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임라인입니다. 이제 항암제가 최초의 항암제 머스타드부터 시작해서 쭉 세포독성 항암제, 단클론이 나와서 표적 치료제가 나왔고, 면역 항암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인터페론 알파도 이제 1986년도에 뭐 이제 항암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사용을 하지 않은 거죠. 인터페론은 뭐 인터페론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지만 이거는 좀 다른 곳에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요즘 이거 코로나가 다시 발발하면서 코로나 연구에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다시 줄인 한 칸으로 이렇게 줄인 거고요. 요거는 레퍼런스는 요분이 그린 겁니다. 요분이 그린 건데 뭐 이름은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걸 다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지금 핫 이슈가 면역 항암제까지 나와 있고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4세대 대상 항암제, 5세대는 카티라는 항암제가 이제 가끔 TV에 등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1세대는 뭐 2차 대전 후에 쭉 이제 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부작용도 심하다. 대표적인 건 BMS 탁솔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파클리탁셀. 2세대도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글리백, 전설적인 글리백이 있고요. 제넨텍, 성장 호르몬하고 인슐린을 최초로 이제 만든 세계적인 회사죠. 제넨텍의 허셉틴, 유방암에 사용되는. 그리고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지금 여기 이제 최초로 면역 항암제가 나온 게 이제 카트 항암제라고, 카트 대통령이 예전에 지미 카트 대통령이 흑색종에 걸렸을 때 사용한 항암제로 이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면역 항암제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게 4세대 대사 항암제.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를 이제 간섭해서 나오는 건데, 이미 이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회사에서 아이드 하이파이라는 이런 약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요까지. 그리고 요 약물도 대부분 수입하는 거죠. 옵디보라든지 이런 거, 키트루다 옵디보, 좀 있으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점점 더 바이오 의약품이 3세대 이상의 약물이 추후로 점점 더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3세대 얘기를 말씀드리면, 국내에 이렇게 지금 많이 보시죠? 키토르다, 옵디보, 요보이, 디센트리. 요런 항암제 이상도 이제 되게 지금 많이 미국 같은 데서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요거고요. 보시면 요건 제약회사 이름입니다. MS 줄인 거고, BMS는 약이 글로벌한 게 2개나 있네요. 옵디보, 요보이, 로시에서 디센트리. 보시면 이 항암제들이 무엇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T세포죠. PD-1. T세포죠. 옵디보도 T세포죠. BMS도 T세포죠. 요렇게 하면 이제 보통 의과대학 같은 데서는 문제를 내거든요. 다음 중 T센트릭을 타겟으로 하는 세포는 어떤 세포냐? 1번 적혈구, 2번 혈소판, 3번 B세포, 4번 T세포, 5번 위에 거 모두 다, 6번 모두 다 아닌. 답 나오죠?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T센트릭도 T세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면역 항암을 한번 강의를 하면서 면역학을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면역은. 그래서 면역을 이렇게 줄여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가지를 붙이면 되게 쉽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전후로는,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어떤 면역이 있냐 그러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다. 체액성 면역을 간섭하는 것은 B세포, 세포성 면역을 간섭하는 것은 T세포. 여기 T세포죠.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적인 암요양병원에서 B세포 면역을 간섭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겨우살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이모신 알파. 선천성 면역 결핍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 있죠. HIV 바이러스. 요걸로 체감근이 설명이 되거든요. 면역하게. 이렇게 가르치면 엄청 쉽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공부하라 그러고 나중에 면역학을 시험 치면 엄청 쉬운데, 예전에 저는 이렇게 못 배웠거든요. 왜냐? 자기들도 모르니까 못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학생 때 거의 처음, 그때 면역학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전부 다 T세포거든요.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T세포.
치료제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3세대 면역항암제는 이거하고 기전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모신이랑. 그거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면역항암제 또 이제 그 개발 역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이제 여보이, 키투르다, 티센터리, 면역항암제도 다시 이 안에서 나눴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오는데 여기 전부 다 T세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T세포죠. 카트 T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T거든요. T세포. 이것도 T세포. PD-1 T세포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 T세포고요. 이것도 T세포고. 수지상세포. 인리지란 항암 바이러스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도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암젠이라는 엄청나게 큰 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에도 항암 바이러스 이용해서 면역 항암제 개발하다가 망한 회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 보면 주식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다. 돈이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이제 그 TV에 나오고 방송에 다 나와버렸으니까 뭐 말씀드려도 상관없는데요. 신라젠. 근데 신라젠도 자기들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 이거를 조절을 하기가 엄청 힘든 거죠. 이런 식으로. 항암제로까지 연결하는 이런 중간 기술이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걸 경영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제 면역항암제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최초의 1세대 면역항암제가 여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보이를 지미 카트 항암제라고 하는데 요 개념을 가지고 2011년도부터 이걸 개발해서 2018년도에 이 면역항암제의 그 개념을 최초로 일본 과학자 한 분하고 미국 과학자 한 분이 공동 노벨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설명하시기를 여기 지금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T세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거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분들이 설명한 게 똑같아요. T세포에는 두 가지 수용체가 있더라. 한 개는 뭐냐 그러면 자동차에 보면 엑셀레다 아시죠? 엑셀레다. 밟으면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암세포가 여기로 가면요. 여기 암세포가 가면 이 암세포가 자꾸 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개념으로. 암세포가 자꾸 이게 T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T세포를 활성화 못 시키게 만드니까 그러면 요 T세포에 요거를 이제 항원으로 보고 여기다가 항체를 먼저 만들어서 여기다가 갖다가 덮어 씌워버리면 암세포가 브레이크를 못 거니까 요 개념이거든요.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요게 브레이크 CD28이라는 요 수용체가 활성을 일으키는 T세포 활성을 일으키는 CD28보다 활성도가 거의 20배나 강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짝만 밟아줘도 T세포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이전의 개념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도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를 우리 몸에서 꺼내서 배양을 해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 T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특정 회사만 언급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얘는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면역항암제 이 개념은 T세포를 활성화 이제 꺼내가지고 엄청 배양시켜서 도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이거 멍텅구리가 한 놈이 있으나 100놈이 있으나 어차피 멍텅구리인데. 그래서 저 면역항암제를 만들 때 이 개념이 나왔잖아요. 브레이크, 엑셀에다. 브레이크를 덮어 씌워서 암세포가 못 빨게 하자. 그래서 새로 나온 거예요. 이 항암제가 나와 있는데 요즘도 이거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정보를 충분히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정보도 모르면서 선택하는 거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면역항암제의 액티비티, 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작게 15%밖에 안 돼요. 저 약을 썼는데 잘 듣는 분, 카드 같은 분들은 잘 듣죠. 근데 여기 15%.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항원 항체가 있는 분, 브레이크 항체가 있어가지고 쓰는 분도 15%밖에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미국 같은 데는 이거 만드는 회사에서는 또 그걸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걸 수입해서 와야 되니까 약값이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못 하는데 이 수용체를 없는 분도 한번 해봤어요. 약을 투입해서 치료. 없는 분도 보니까 한 15에서 20%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노벨상을 줬어.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미쳐버려요. 이런 데다가 노벨상을 줬어요. 그러면 한 50% 정도 만들면 뭘 줘야 되나? 그렇죠. 한 50% 정도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이 개념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여보이라는 이 면역항암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면역항암제에 너무 희망을 걸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 이미 나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옵티보 키트로다 티센트릭 요런 그 2세대 면역항암제도 보면 말은 똑같거든요. T세포 표면에 PD1, PD2 같은 브레이크 항원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암세포 표면이니까 요것들에 갖다 붙는 PDL1 요거 이제 줄이면요 프로그램드 데스 리간드 1, 2라는 게 여기 가서 붙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T세포를 여기 T세포를 활성 못하게 말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먼저 가서 옵티보라는 요런 약품을 먼저 가서 여기다가 씌워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브레이크를 못 걸게. 그 개념이거든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근데 이런 걸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노벨상을 탔습니다. 요게 영화거든요. 킹덤 오브 헤븐.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분이 주인공이고요. 올랜드. 요 영화에 그게 이제 그 키를 보면 여기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왜 갑자기 면역항암제 얘기하다가 킹덤 오브 헤븐은 여기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 이슬람 군대고요. 안에는 예루살렘 군이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화에 보면요. 요 앞에 분들이 요 앞에 분들도 그래요. 이런 공성 공격하는 이런 거 빼고 이분들이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뒤에서 밀면 앞에서 그 무기 몇 개 가지고 싸우다가요. 뒤에서 미는 바람에 죽어요. 밀려서 죽어요. 깔려서. 이제 데모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밀어버리면요. 꼼짝도 못 하고 진짜예요. 도망도 못 가고요. 나중에 방패에 맞아보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 그림을 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T세포도 암세포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요. 이런 리셉터 수용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조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기를 줘야지. T세포한테 무기를 줘야지. 그래서 저도 그러면 가설을 세우면 안 되나?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가 T세포의 이런 리셉터를 조작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데도 이 반응률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T세포한테 무기를 안 줬다는 얘기죠. T세포가 쓰는 무기가 뭘까요? 제가 이거는 평상시에 계속 말씀드려가지고요. 숙제.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T세포한테 무기를 좀 주자.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고 잘못하면 킹덤 오브 캔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런 치료가 있더라도 무기를 줘야지.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한계가 있다는 게, 요 이제 매드맥스라는 영화인데요. 논문에 보면 20%까지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실제적인 거 보면 15%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한계, 표적 치료제, 면역항암제 이런 치료제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이 항체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항체가 1000억 개 정도. 1000억 개. 이게 끝장이 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이게 제가 이게 4세대 이야기거든요. 4세대. 4세대는 그 세포 치료제하고 면역항암제하고 결합한 거. 요거는 이제 가끔 이제 방송에 제가 까먹다 보니까요.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카드-T 이 치료제에 나왔어요. 어린 소녀가 5살 때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런 치료 저런 치료 해도 안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이 카티 치료제를 맞고 아기가 5년 6년 지났는데 살아있다고 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특집으로 이게 나온 게 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4세대인데 요것도 좀 있으면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뭐 NK셀 면역항암제 뭐 이런 수용체를 하는 이런 항암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T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주고 수지상 세포도 배양해서 넣어주고 예전에는 여기 암센터 앞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단체로 일본으로 데리고 모시고 가서 치료하고 오고 그랬대요. 근데 왜 NK세포는 없었을까요? NK세포 활성도 검사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왜 NK세포는 배양해서 다시 넣어주고 그런 게 없을까요? 이것도 숙제로 할까요? 왜냐하면 NK세포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3시간에서 5시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가다가 수명이 다 한다는 얘기죠. T세포도 수명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치료에 세포도성 항암제도 유전자의 주변에다 다 타깃을 맞췄잖아요. 이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센트럴 도그마는 1953년도 프란시스 클릭이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고 그 이후로 70년 됐죠. 70년 이상을 이 센트럴 도그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그건 뭐냐면 유전자에서 RNA로 전사가 되고 이 RNA가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된다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맨날 나오고 TV에 맨날 나오고 암 관련 학자들이 껄비담이 TV에서 나오는 게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환이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유전자가 지금까지 밝혀진 유전자가 2만 1000개 정도 됩니다. 2만 1000개. 단백질은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이 최소한 10만 개에서 100만 개. 아직까지 찾고 있대요. 개수를. 그럼 최소한 10만 개잖아요. 그러면 1유전자, 1단백질 가설이 틀리잖아. 센트럴 도그마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도그마를 가지고 지금까지 암치료제, 항암치료제를 만드는 건 다 뻥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그런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분이 이 암의 생물학이 센트럴 도그마에 의해서 씌어진 책인데 어떤 제가 좋아하고 보고 싶은 분이 이 책을 저한테 권해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페이지 수를 기억을 이 책이 796페이지예요. 글자 크기가 타임지 글자가 엄청 작은데 796페이지 엄청 얇아요. 아주 잘 써놨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암의 바이오로지, 암의 이 생물학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잘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환이다. 이거를 한 분이 로버트 와인버그 이 박사님입니다. 제가 이 분을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학문적으로는 저는 완전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이 북쪽에 휴전선 바로 밑에 임진강 강 옆에 조그만한 요양병원에 있는 이름도 없는 의사지만 학문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좀 하고 싶다는 얘기죠. 컨퍼런스. 작년에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하셨대요. 캠브리지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2019년 에이프릴. 그래서 좀 뭐랄까 여기가 하버드거든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제가 여기를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 학교를 동경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장이거든요. 어느 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이 졸업식 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런 즐거운 날, 기쁜 날, 졸업식. 저는 진짜 여러분한테 정말로 뭐랄까, sorry, 그러니까 뭐 좀 안 된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지식이 있다고, 졸업할 때까지. 그 지식 중에 50%가 10년 이내에 전부 다 진실이 아닌, 그러니까 거짓말로 판명되고 10년 안에.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도 모르고 여기 있는 어떤 교수님도 그 내용이 앞으로 다 꽝이라는 그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 그게 더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 하버드를 우리 지구의 21세기를 크게 변화시키신 두 분이 있잖아요. 전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 놓은 두 분이. 한 분은 하버드 다니다가 중퇴하면 고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졸 치고는 그런 기업을 운영 못할 겁니다,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 두 분은 고졸이에요. 이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제일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에 제일 입사하기 힘든 그 졸업생들이 하버드래요. 왜냐?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딱 박혀가지고 창의적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학교를 가고 싶다는 얘기죠.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게. 그래서 4세대 항암제가 이 대사항암제입니다. 대사항암제의 요점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토마스 세이필드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이게 번역되어 있고요. 크리스토퍼슨 이런 분이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술이 아니다.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닥터 세이필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게 아니고 대사질환이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포도당과 글루타민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정상세포는 케톤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매일 입원하실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암세포는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피곤도 자주 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는 그게 있다. 평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장이 망가진 결과고, 이 글루타민이 우리가 일반 식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MSG,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아시잖아요. MSG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방법을 좀 바꾸게 하면 큰 부작용이 없이, 기존의 그런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 없이 고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요게 실려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그분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한 서너 군데의 스터디, 랩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이건 요까지는 당연한 거거든요. 정상세포는 성장하거나 분열을 해서 당연히 정상세포로 나오겠죠. 암세포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너무 빨리 자꾸 암세포로 분열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정상세포 안에다가 암세포의 핵을 꺼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러면 핵 안에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면 당연히 요 안에 유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암세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상세포로 분열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암세포 안에다가 요 핵을 꺼내버리고 정상세포 핵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암세포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나온 요런 결과를 보고 암은 유전자 질환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어떤 랩에서는 이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냥 발표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랩도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 랩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아까 책에 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본에서 이 동경 긴자 주변에서 이제 그 개인 의원급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요 분이 만든 그 네이버 그 블로그거든요. 람만이라는 분이 만든 블로그인데 요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런 클리닉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분은 그거를 이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요런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 번역해서 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요런 이제 요게 이제 주로 나오는 여기가 뭐냐 그러면 다 저기 미토콘드리아 TCA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대사는 우리 몸의 대사는 다 그저 미토콘드리아 TCA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식적으로 다 이게 이제 구분해 놓은 거고요. 요것도 미토콘드리아죠. 요것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이드록시 구연산이 요런 기전을 막고, 여기 보시면 나오죠. 메폴민이 당뇨약이거든요. 메벤다졸 아시죠? 알벤다졸, 메벤다졸, 구충제. 요런 약들이 여기 특정 사이클을 차단을 해서 암세포 정식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이런 기전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 치료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도당 채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중간을 차단하는 2TG라는 약이 있는데,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약이 디클로로초산이라든지 이런 약을 이미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소개는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이제 그 대사적 관점에서 치료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그러면 이 오토 와버그 요분이의 연구에서 최초로 출발이 됐고요. 이미 80년 전에 이분이 연구하기에 세포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상세포에서 한 35% 정도 줄어드니까 대부분의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바뀐다는 그걸 이분이 증명을 해서 이걸로 노벨상을 탔거든요, 이미. 사실은 요거는 흡연은 폐암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아니면 부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요거 따다 보니까 그냥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와버그 효과에서 정상세포는 해당 과정을 거쳐서 젖산으로 안 가고요. 요렇게 주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산소를 소비해서 포도당을 소비해서 산소하고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정상세포에서는. 근데 암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실제로도 그 랩에서도 그런 그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암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작용이 그 고장나 있다는 그런 게 많이 결국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피루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를 가지 못하니까 다 젖산으로. 그래서 암세포에 젖산이 많다는 거예요. 젖산. 그러니까 pH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대사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LDH, 락틱 디하이드로저나이즈라고 해서 가끔 입원할 때 그 수치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를 이제 요 젖산이 어디 가서 대사되냐 그러면 간에서 가서 대사가 되거든요. 간의 그 기능이 괜찮으셔서 그런지 LDH가 과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요거 따다 보니까 붙은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다 그거고. 그래서 4세대 지금 대사 항암제로서는 3BP라는 게, 예전에 제가 항암제 역사할 때 그 뒤쪽에 요거를 잠깐 소개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요 뉴지랩이 미국에서 유명한 업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고영희 박사, 이분이 이제 예전부터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오신 분인데, 원래 일상 예정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나와가지고 요거를 제가 따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 GLUT 채널로 포도당이 들어가서 피루부산으로 되는 여기를 억제하는 겁니다. 헥소키나제 2를 요거를 이제 효소가 있는데 여기를 억제해서 이거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포도당이. 요 GLUT 요 채널을 보시면요, 요거하고 경합하는 게 포도당하고 바이타민 C,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비타민C의 효과를 조금 높일 때는, 왜냐하면 포도당하고 비타민C하고 경합하니까, 식사를 하실 때 포도당 쪽으로 가는 식사는 줄여 드시고, 비타민C를 좀 더 드시면, 그러면 비타민이 들어가서 작용이 더 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한 거고, 이 3BP라는 요 약물을 가지고 이미 이제 대사항암제 4세대로 지금 일상 연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미토콘드리아고요. 메폴민, 당뇨약이죠. 펜폴민, 요거하고 유사 약물입니다. 그리고 액티노마이신이나 올리고마이신, 이거는 이제 항생제에서 유래한 거고요. 요런 거는 이제 항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요런 약물이 나와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항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아까 나온 겁니다. DCA, 다이크로아시티에시드. 그래서 이런 대사 약물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메타볼릭 어프로치 캔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닥터입니다. 이게 요런 닥터 켈리라는 요분인데, 이분은 자기의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암 환자들을 요런 대사적인 요런 약물로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대사치료. How to Start Cancer라는 요 책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암울근균의 치료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책은 이제 영국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물리치료사. 자기 자신이 유방암 환자예요. 이분은. 근데 영국의 의료제도 잘 아시잖아요. 소문을 들어서.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제 유방암 걸렸는데 처음에 수술하고, 다시 암세포가 나중에 커져서 항암을 하고, 다시 재발돼서 방사선 치료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전이해가지고 말기까지 가서, 근데 기존의 모든 치료를 받다가, 그래서 내가 이쪽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갔다가는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처음 암에 걸렸을 때 이 책이 조금 뜨거운데, 한 4분의 1 가량이 앞에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그런 거 써놨기 때문에 앞쪽은 차라리 안 보시고 뒤쪽부터. 근데 이제 요걸 번역을 해가지고요. 요 번역을 하신 분이 제일 1 저자가 홍수진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가셔서 치료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인지는, 왜냐면 최근에 이분이 이제 병원을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 이렇게 치료하는 분도 우리나라에 이미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100% 이 치료 방법이 옳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 이분은 자기가 처음 암이 생겼을 때부터, 근데 여기 보면 위장약도 나옵니다. 시메티딘도 나오고요. 당연히 메폴민도 나오고, 당뇨약. 이런 약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든 약이 다 섞여져서 그런 약도 나오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구충제. 근데 이제 예전에 구충제는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한 10년 전에 연구 결과까지 다 발표를 했거든요. 구충제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죠. 다른 약하고 병합을 했을 때는 이게 시너지 효과나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구충제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도 이제 구충제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또 암센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전에 다 연구를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요거는 미국의 이제 블록 암센터라는, 이 책이 두께가 652쪽인데요. 미국 사람들 책 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어디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서 거기 가면 화장실이 있다, 들어가서 읽으면 끝인데, 미국 사람들 책 쓰시는 거 보면요, 화장실 찾는 법, 구글에서 찾는 법, 이제 구글에서 찾기, 네이버에서 찾기 쭉 해서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여는 법,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찾기라면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이제 열 때는 오른쪽으로 일어야 된다, 왼쪽으로 해야 된다,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통합암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통합암센터, UCSE 통합암센터. 그러니까 이미 개념을 바꾸어서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환이 아닐 수 있다는 그 개념하에 이미 이런 MD 앤더스도 있고요. 블로감, 여기는 블로감 센터고, 메이오 클리닉에도 이런 통합 암 치료 클리닉이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코로나 진단도 그렇게 빨리 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앞지르고 지나갈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소비자가, 수요자가 먼저 원해야 공급자가, 제가 이 암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와서 질문했는데 모르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암치료센터가 많이 활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통합암 치료는 이게 나라마다 이 통합치료라는 이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통합치료가 처음에는 대체의학, 올터너티브. 근데 이제 클래식한 메디신에서는 클리닉, 거기에서는 그랬어요. 우리를 대체한다고? 이렇게, 정통의학에서는. 대체의학 그러니까, 우리를 대체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보완의학. 뭐? 우리는 완전체야. 뭘 우리를 보완해? 우리는 완전체야. 그러면 할 수 없어. 통합. 우리하고 통합한다고 죽을래? 그래서 이 통합의 암이요, 클래식한 전통의학에서는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가 보는 통합암의 그거는요, 어떻게 누가 누구를 이게 통합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 들어가 보니까 또 한국식 통합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요렇게 보면요. 시간 안 보고. 아직 멀었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클래시컬한 메디신. 요게 이제 오리엔탈 메디신.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의학. 한방 원장님 계신데 제가 거미 앞에서 잘못.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의학이라든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요런 의학이라면 이거를 다 훔치는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정말로 서로가 인정하는 요 부분. 그래서 암치료에서는 요런 게 필요하다는, 이건 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독일에서 어떤 닥터분이 이 통합 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놓은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거를 비교 대조 연구를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침술, 예를 들어서 침술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그 정통 통합에 대해서 한 40년, 30년, 40년 동안 자기가 클리닉에서 일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침술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 요거가 이제 실험군, 요게 이제 대저군 해서, 실험군은 보통 이제 경락이라고 있거든요. 맞나요? 경혈점인가? 왜냐하면 환자의 효과를 하려고 그러면 침을 보통은 이제 전통적으로 경혈에다가 놓거든요. 경혈. 여기다가 나의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 그러면 대조군을 어디다가 뒀냐 그러면, 경혈점이 여기면 아무데나 이렇게 침을 맞추는데, 이거 하버드에도 나왔거든요. 주변에 아무데나 맞춰도 이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침술의 효과가 있냐, 침술 효과 없대요, 이걸로. 왜냐면 아무데나 맞췄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 개념을 양자의학적 개념인가? 그 개념을 좀 보면 요거는 조금 더 다르게, 왜냐면 데이터가 내가 아무리 많으면 데이터를 해석을 잘해야지. 그거 뭐냐 그러면 이게 홀로그래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홀로그래픽은 뭐냐 그러면 3차원 개념인데, 스타워즈에 보면 레아 공주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T2R2가 이렇게 쏘면, 안 보셨어요? 스타워즈 안 보셨어요? T2R2가 이렇게 쏘면 레아 공주가 거기서 앞에서 3차원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 좀 구해달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레이저 빔으로 구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빔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론이 양자 물리학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끔 레이저 쇼 할 때 이거 나오고 홀로그램으로 해서 이거 있잖아요. 안개 띄워놓고 쏘면 이제 이게 입체 영상으로 구현되는 거. 이게 홀로그램이거든요. 홀로그래픽 개념에서는 뭐냐 그러면 인체도 그거잖아요. 수지침, 이침이 통하는 이유가 내 기가 내 몸의 그 형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홀로그래픽 개념. 홀로그램. 그러니까 인체가 이 주변인이 침을 맞춰도 효과가 있는 이유가 인간이 세포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런 홀로그래픽적 존재이기 때문에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실험군 대용을 했다는 건 제가 봐서는 틀렸다는 그 얘기거든요. 아싸리 아예 안 맞히든지. 근데 안 맞히면 실험군 대조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서로가 이제 개념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5세대 항암제인데 이거는 유전자를 이제 조작한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5세대까지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5세대도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카티 거기에는 잘 들었습니다. 이게 B세포 요런 게 뭐냐 그러면 혈액암이거든요. 백혈구. 원래 근데 백혈병은 원래 옛날부터도 그 세포독성 항암제에서도 잘 들었거든요. 굳이 5세대까지 안 가도 아주 특이한 경우에 5세대까지 카티까지 가야 이제 듣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이게 한 번 치료비라고 한 세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카트 T 치료 같은 경우에 한 번 치료비가 한 5억이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복잡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보시면 카트 T는 뭐냐 그러면 기존의 면역세포 T세포에다가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T세포에다가요. 암세포에 아주 센시티비한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걸 끼워 넣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T세포 그러니까 이렇게 발현되도록 요것들이. 그래서 암세포에 가서 달기 쉽게. 지금 요거 보시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T세포를 조작해서 가서 달라볼게. 암세포한테만 달라볼게. 요걸 보다 보면. 저는 바이러스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오늘 봐도 하는 거를 팔아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암세포만 지금 관심이 있는데 요걸 자세히 보다 보면 코로나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고형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혈액암에는 효과가 있는데 고형암은 뭐 대부분이 말하는 뭐 폐암세포 무슨 간암세포 뭐 이런 데는 효과가 굉장히 그리고 사이토카인 신드롬이 너무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사이토카인 신드롬은 요즘도 아시죠? 젊은 사람들 그 코로나 걸렸는데 막 고열이 나고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마치 그것처럼. 그리고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작년에 일어난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도 뜻하지 않는 세포가 사실은 연골세포만 커야 되는데 엠브리오니 신장세포가 발견돼가지고 그 신장세포가 이제 암 발병률이 너무 높은 그런 세포가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뜻하지 않은 이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한계가 있어서 지금 5세대 여기가 근데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내는데 거의 돈이 1조 원이 소모돼. 약 하나가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건 아까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는 나는 지금 지동설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천동설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가. 항상 내 자신의 가설을 회의하라고 스티브 잡스가 자기 모교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게 나오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천동설을 너무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요게 이제 와딩턴이라는 분이 1940년대에 발생한.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세포 하나가 요런 여러 가지 그에 의해서
어떤 세포는 폐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심장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그 개념이거든요. 이 발생학을 연구한 이분이. 사실은 요 뒤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붙여놨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한 몇 분간만 강사 한 분을 이분.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드시면 좋아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농사 쪽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조영상 대표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허락은 안 받았지만 제가 이 상업용으로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혼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도 있고 이게 그 아마존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그 이분은 자기 목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연농법을 100만 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저비용으로 그 화학 그 비료나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잠깐만 아닌가? 이게 암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1g밖에 안 나는데 수백 자, 조사해봤습니다. 원생동 좀 큰 거. 네. 그 다음에 조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자, 곰팡이. 네. 그 다음에 네. 박테리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참 모르지만 수백만 종의 다양한 균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잘 모르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이렇게 수백만 종이 존재하는데 또 과학책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 수백만 종의 미생물 중에서 인간의 과학으로 조금이라도 연구해본 미생물이 1%도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미생물의 전문가라도 99%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미생물의 다양성은 영양의 다양성이 된다. 이걸 놓치시면 토양의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농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미생물, 농약, 화학농약의 전문가가 한 얘기 있어요. 지금까지 화학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 균 하나 완벽하게 해결한 것도 없고 균도 완벽하게 하나 해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철학은 다양성의 기초에서 나가다가 안 될 때 약설하는 거야.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생물 썼습니다. 미생물 배양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이 들어갔다. 그럼 먹고 살아야지. 미생물은 사람과 똑같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먹을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넣어주는 기비라는 거죠, TV.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 TV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것에 영향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내 몸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수준이 내 건강을 만든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음식 기비를 갖다 함부로 아무나 막 갖다 써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생재배를 해서 우리는 풀을 키워서 자연처럼 그걸 갖다 기비로 쓰는 걸 권장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심으면 지상부에 이렇게 풀이 자라서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하부에서 뿌리를 저렇게 많이 내려요. 보시면 보편적으로 야생에 존재하는 모든 풀들은 자기 키에 상회하는 더 많은 뿌리가 토양에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서 토양 신충부까지 비옥해지는 것이고요. 이 뿌리가 뭐예요? 지하부에 있는 광물질을 녹여서 지상부로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표토의 유기물 함량은 좋아지면서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해진 토양이 되는 겁니다. 풀들이 토양 속으로 1.8m 이상을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밑에까지 들어와서 토양을 좋게 못하는데 풀 초생재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점점 깊게 해서 토양에 그 뿌리가 박히면서 토양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 다. 예. 이 용탈이 얼마나 심하냐면 상징적인 예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과를 조사했는데 1940년대 사과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이 다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속담,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검사해 보니까 사과의 미네랄 함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건강하게 의사 없이 잘 살려면 사과를 하루에 32개씩 쳐먹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 사과는 다 물에 가라앉았는데 지금 사과는 다 물에 둥둥 뜬다. 옛날 사과는 적당히 놔두면 1년 갔는데 지금은 3개월도 안 간다. 자, 그래서 이 미네랄의 용탈이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우는 농업기술에서는 작물에게 필요한 미네랄이 17가지 내외라고 배워요. 그럼 이걸 여러분 굳게 믿고 있어. 근데 여러분, 현재 사람에게 필요한 미네랄은 몇 개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72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식물은 17개고 나 사람은 72개일까? 뭐 때문에? 식물은 등신이라 못 먹고 사람은 고급이라 많이 먹었다? 이거야? 아니죠. 농학에 그만큼 연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 곱하기 7이 140이거든요. 이 뻔한 거를 왜 사실 끝났는데요. 지금 이제 그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동물 연구가들이 일반적인 동물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이 성장하기 최대 시간 꼬박이 7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수명을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보통 20세까지 맥시멈 크잖아요, 사람이. 20 곱하기 7은 그러면 사람이 평균 수명이 140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요, 항암이 목표가 아니고 이 암을 빨리 넘고 가야,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암도 질병이겠지만 만성질환 중에 한 개고, 노화도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질병이라는 얘기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오래 사신 분은 오래 사셨거든요. 70세, 80세. 이제 그 소아, 감염성 소아 이제 질환, 뭐 그 저 장티푸스나 뭐 장염 이런 것 때문에 애기들이 그 한 거지, 장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장수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거보다는 좀 사람의 수명을 한 140세까지는 평균 수명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 짬짬이 제가 이제 좀 실험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오늘은 끝났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